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제 기적의 도서관에서 인사드리는 이익주 교수의 역사 토크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춘천 MBC 아나운서 황지은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도 인제 처음 와봤는데요. 차를 타면서 오는데 경관도 너무 예쁘고 또 많은 인제 주민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벌써 인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제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하늘 내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이유는 인제군 면적의 80% 이상이 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면서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그 경관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꽁꽁 숨겨뒀던 인제 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를 맡아주실 이익주 교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님이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계신 이익주 교수님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인제에서 특별히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인제 좋은 데죠. 인제는 온 국민에게 이 말로 유명하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어. 제가 지난달에 왔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다음 달에 또 오지. 자, 네, 인제입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인제 오늘 네. 또 다시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인제에는 정말 숨겨진 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인제에 한계 산성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몽골과 전쟁을 할 때 고려사 기록에 한계 산성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완전하게 보존돼 있고 또 어딘지 확인되는 장소가 잘 없어요. 고려사에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데가 참 없는데, 이 한계산성이 그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막바지에 고려가 거둔 마지막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강의 끝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두 기대되시죠?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위문열차 MC로 활약 중이시죠? 개그맨 권재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재관입니다. 네. 인제 내서랑미술관 사무장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김기홍 작가님 와주셨습니다. 인제군 주영조 학예연구사님 함께합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오늘 이익주 교수님의 강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개그 콘서트 아주 열렬 팬이었는데요. 개콘에 나왔던 권재관 씨,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요? 아니 저도 배우러 왔습니다. 저 잘 몰라갖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앉았을 뿐이에요. 예, 그냥 그런 놈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저 한계산성을 주제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마지막 승리. 자, 본격적인 몽골 전쟁, 고려 몽골 전쟁 들어가기 전에 몽골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죠. 1100년대, 1200년대 요 무렵에 지금의 몽골 있는 그 초원, 이 초원지대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타타르, 메르키트, 오이라트, 옹길라트 여러 부족이 있고 그 중에 한 부족이 몽골이에요. 이 부족도 또 여러 개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몽골 부족에 있던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먼저 자기 부족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다 통일해서 통일된 그 나라의 이름을 자기 부족 이름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1206년 몽골의 건국 칭기스칸의 즉위,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몽골 초원에 있었던 국가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가 끝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아마 그들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침략을 할지. 가는데 계속 땅이 나오고 계속 사람이 살고 있고 계속 싸우면 이기고 이기니까 또 그 옆에 또 땅이 있고 사람 살고 싸우고 이러면서 끝까지 갔을 거예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2,500만 제곱킬로 가까운 이 몽골 대제국이 되는데요. 이 나라와 고려가 싸웠다. 그러면 고려가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 나라 가운데서는 가장 잘 졌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계산성회를 한번 다녀갔습니다.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현장을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놀란 이유는 강의 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다녀갔던 그 화면이 있는데 잠깐 그것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큰 산줄기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 그 중에서도 설악산 서북능선입니다. 지금은 내외설악을 합쳐서 설악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청봉을 포함한 외설악을 설악산, 인제 쪽 내설악은 한계산, 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웅장한 산이라 여겼던 그곳에 고려시대의 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비함 속에 감춰져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계산성. 기암괴석과 소나무로 어우러진 한계산,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계산 중턱쯤 오르다 보면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성이 보이는데요. 한계산성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하성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며 산줄기를 따라가는 성벽.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곧 성벽이 돼준 상성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고려와 몽골의 전투에서 최후의 승전지로 고려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성총관부 만들었던 조휘라는 사람이 몽골군을 이끌고 한계산성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고 저쪽 너머 쪽에서 군대를 끌고 산을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도 이런 아주 가파른 절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건 다시 얘기해서 이 산성에서 몽골군을 막기가 그만큼 용이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이 전투에서 이 한계의 산성 지키던 사람들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몽골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쪽 이 백두대간 동쪽 북쪽에 있었던 몽골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수훈을 거둔 것이 바로 이 한계산성 전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작은 성 전투인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계산성으로 이어진 길은 일반적인 산행이 금지된 곳인데요. 성 안에 안 들어간 거고, 여기가 이제 성의 입구로 가는 길이죠. 야, 이 데크 공사 어떻게 하셨어요? 성이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그거를 공격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크 같은 거 없으면 그거를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로프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갔던 곳입니다. 바깥에서 공격하기가 뭐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네.
제대로 된 등산로도 아닌 곳을 걸으며 40여 분쯤 올라가면 저 멀리 반듯한 성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곳이 한계산성의 하성입니다. 나무숲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성벽.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수백 년 전 쌓아놓은 산성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아주 저 공들여서 네. 석성을 잘 쌓았네요. 40m 구간은 원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구간이고요. 아, 이 성을 쌓을 때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이 석성은 고구려 이래 우리의 정말 대단한 전통입니다. 자연 바위가 방어시설로 좋으면 그대로 두고 약한 부분은 이런 석성을 쌓아서 보완을 하고 이래서 메우면서 성을 만드는데 이런 성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가운데 쪽에 계곡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산성에서 필수적인 것, 이게 식수인데 물을 확보하는 건데 이 물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계산성. 혹독한 전쟁 상황 속에서 산 전체가 주민들을 지켜준 성이었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터가 나옵니다. 수백 년 전의 유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와편이 나왔네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공민왕 7년 고려 말에 제작된 기와장입니다. 여기 식량 문제가 좀 들어와 보니까 새삼 이게 굉장히 중요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 안에 평지가 없잖아요. 네. 일단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 식량을 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온 식량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몽골이 성을 공격하면 산성에 들어갔을 때 성을 공격을 하면 1년 이상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식량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몽골군이 고려를 공격할 때 이 전투 기간을 보면 몇 개월 정도예요. 대개 음력으로 10월, 11월쯤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해를 지나고 1월, 2월 이 정도 되면 물러나요. 여기 주둔하지를 않고 왔다가 가는 거죠.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여러 번 고려를 침입한 몽골군. 1259년에는 몽골에 투항한 조이 일당이 몽골 군사를 이끌고 산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2월 차가운 계곡을 침투한 몽골군. 가파른 산악지대는 몽골군에겐 익숙하지 않은 지형이었는데요. 깊은 산 속에서 펼쳐진 격렬했던 한계산성 전투. 하지만 천길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에서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며 요몽전쟁의 최후 승전지로 기록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높이의 1.7km 둘레로 성을 쌓은 상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고 험준한 바위 위에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지켜준 한계산성. 몽골 쪽에서는 먼저 강화도에서 나오면 군대를 돌리겠다. 선출육 후 회군. 우리는 군대를 멈추면 나오겠다. 선회군 후 출육.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한참을 싸우고,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동안 이런 한계산성 같은 데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 1259년 4월 달에 태자가 몽골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종식이 되는 거죠. 고려하고 몽골이 30년 동안 전쟁을 했고, 고려가 결국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전쟁인데, 협상에서 고려가 우위를 차지한 거죠. 그 덕분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몽골 제국이 그 이후 한 100년 정도 유라시아 대륙을 통치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나라가 안 망하고 이 유지된 그 협상 덕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한계산성 같은 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버텼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깨알 같은 외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에 깨알 같은 외교 그랬는데, 외교는 깨알같이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다투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몽골이 고려를 처음 침략해 온 것이 1231년입니다. 그런데 몽골과 고려가 처음 만난 것은 이거보다 앞이에요. 1218년에 처음 만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몽골이 고려를 구태여 쳐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몽골이 왜 고려를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올까요? 어떤 외교적 충돌이 생겨서 그 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정답. 네, 말이 이끄는 대로. 말이 이끄는 대로. 네, 말이 가다 보니까 저쪽에 있고 사람 네.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또 깡패처럼 와서 싸우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몽골은 사람이 말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말이 사람을 부리는 나라다. 네. 네, 너 편견 아니에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네, 네. 중원을 정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고 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견제한 다음에 중원으로 들어가죠. 그냥 인제 군민이시죠? 예. 야, 거의 맞추셨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몽골이 나라를 딱 세웠을 때 이 몽골의 상대가 중국에 있는 금나라였어요. 금나라는 어떤 종족이 세운 나라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차지할 때 그 전에는 누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었죠?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란족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요. 거란족이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있다가 여진에게 금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래서 거란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금나라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거란족 내부에서 이참에 우리가 금나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금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노선 대립이 생겨요. 몽골의 도움으로 금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황제국을 칭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일부가 몽골과 싸우면서 몽골의 쪽에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던 거란족이 말이 시키는 대로 막 오다 보니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의 난민 수준의 거란족 9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대대적으로 소탕전을 펼쳐보자 해가지고 쭉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는데 이번에는 이 거란족이 국경 넘어 도망가지를 않고 평양성 위쪽에 있는 강동성이라고 하는 데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자들이 왜 도망을 가지 않고 성으로 다 들어가지? 알고 봤더니 그 북쪽에서 몽골군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을 가지 못하고 남쪽 북쪽에서 이렇게 협공을 당하게 된 거란족이 강동성으로 들어갑니다. 강동성에서 고려군과 몽골군이 만나게 돼요. 몽골, 동진, 고려 세 나라 연합군이 강동성에 있던 거란족을 전부 진압하고, 그리고 고려와 몽골 사이에 우리 형제합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 관계가 그렇게 맺어집니다. 둘이 형제 관계를 맺어놓고 생각이 다릅니다. 고려는 몽골과 광화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몽골은 고려가 우리한테 항복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벌인 게 뭐냐면
곡물을 납부해라. 그리고 곡물을 준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고려가 사신을 보내서 곡물을 배달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서 받아올 거야. 거의 약탈이에요. 와가지고 이거 내놔 해가지고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갖고 가는 겁니다. 이 곡물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다가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누가 죽인 거냐? 자, 이걸 가지고 고려와 몽골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고려에서는 압록강 건너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거기 사는 누군가가 했겠지. 몽골에서는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한 일이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고려를 침략할 명분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았는데 고려에서도 다시 쳐들어올 텐데 준비를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온 거예요. 몽골군이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려 6년 뒤에 6년 전에 그 일을 앞세워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이 6년 동안 몽골은 왜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을까요? 병력을 키우고 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이 걸렸나요? 복수를 위해서 그때부터 도장 다니기 시작했다. 혹시 잠깐 까먹었나요? 잊어버렸다. 네. 맞다 하면서 맞다 6년 전에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맞다 너 잘 걸렸다 이거 아닌가요 혹시? 네네. 네 분. 그 사이에 징기스칸이 죽었어요. 징기스칸이 죽고 징기스칸한테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이 네 명이 서로 다음 칸이 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2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전투가 중단이 됩니다. 그 결과 셋째 아들 우부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칸이 됩니다. 우부데이가 칸이 된 다음에 이 중단했던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즉위하자마자 그 다음에 금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금나라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고려 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몽골 사람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고려가 아니고 어디였다? 금나라. 중국의 금나라였다. 고려는 그 가운데 일부 병력이 온 것이다. 그러면 몇 명쯤 왔을까요? 많이 오면 10,000명. 강동성에 왔을 때도 10,000명이 왔잖아요. 많이 오면 10,000명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기병과 싸우는 보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추정컨대 10,000명 정도가 내려와요. 자, 고려에서도 이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대군을 몰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적의 선봉부대를 만나요. 이 선봉부대와 만나서 전투를 벌였는데 고려가 이겼습니다. 자, 선봉부대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우리 할 수 있다. 선봉부대를 막 밀고 더 올라갔어요. 본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싸우는데 여기에서 패배해요. 그 이후 28년 동안 정규작전, 정규군이 1대1로 맞붙는 싸움은 고려가 다시는 안 해요. 이걸 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고 하는 걸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패배하는 바람에 몽골군이 쭉 밀고 내려와서 개경을 포위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전쟁을 멈추고 우리 말로 합시다. 협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말로 했는데 몽골 쪽에서 전쟁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요구를 합니다. 왕과 관리들의 아들 1,000명, 딸 1,000명을 인질로 보내라. 자, 이제 몽골군이 갔어요. 그럼 고려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협상을 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줄일까? 왕자, 공주, 그리고 관리들의 아들, 딸 1,000명, 2,000명을 보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린 그건 못 보내겠다. 이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이 돼요. 협상이 결렬될 그때쯤에 고려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다시 싸우자 였고, 저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개경에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개경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떤 네. 방법을 찾을까요? 그러면 몽진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강화도로 몽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도를 해버려요. 이걸 강화천도. 섬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조정은 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고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기병, 저 무시무시한 기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장소를 우리가 유리한 데서 싸워야 되겠다. 이쪽으로 천도를 하니까 살리타이를 시켜서 두 번째 침략을 합니다. 이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거기를 공격하다가 날라온 화살에 살리타이가 사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몽골군이 군대를 전부 모아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은 고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 몽골이 고려를 4번 더 침략을 해와서 모두 1, 2차 포함 6차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6차 침략을 보면서 한 가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6번의 침략이 모두 같은 규모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때 달랐다라는 거고, 총 28년 가운데 실제 전투를 벌인 기간은 그 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침략과 2차 침략은 연이어 있지만 2차와 3차 사이는 시간이 많이 뜨고 3차와 4차 사이는 더 많이 뜨고 4차와 5차 사이도 시간이 많이 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휴식 기간이 매우 많았다. 3차 침략은요 3년 뒤에 1235년에 다시 시작됩니다. 3년 동안 공백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몽골이 너무 바빴어요. 금나라와 전쟁 막바지였거든요. 그래서 금나라와의 전쟁에 전념하기 위해서 고려를 잠깐 잊어요. 그러다가 금나라 멸망시킨 게 1234년, 그 다음에 1235년에 고려를 침략해 오는데 이때 보면 좀 이상해요. 몽골군의 이 공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출퇴근해요. 출퇴근을 합니다. 해를 안 넘기고 와. 꼭 8월쯤 침략해 와요. 그리고는 그해 12월이나 다음해 1월쯤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평소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유목하잖아요. 전쟁하고 안 돌아가면 소는 누가 키우나? 아니지. 양은 누가 키우나?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8월쯤은 목초가 이제 마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목을 안 해도 되죠. 유목 안 하니까 뭐해요? 전쟁해야지. 자, 옵니다. 전투를 막 벌이다가 막 이제 봄 되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양치기 해야죠. 돌아가는 거예요. 몇 번 그 전투를 당한 다음에 드디어 몽골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전쟁을 그만둘 수 있겠나 라고 먼저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랬더니 곡물을 제공하고 인지를 보내라. 왕자 가운데 인지를 보내라. 이래요. 그러니까 고려 국왕이 내 아들을 보내기가 아깝지만 전쟁을 멈출 수만 있다면 해서 인지를 보냅니다. 왕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씨였어요. 머리를 썼네요. 그러면 나중에 몽골에서 이 사실을 알아요. 인질로 왔는데 그랬더니 이 왕준이 아주 슬기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비록 왕의 아들은 아니나 왕께서 저를 아들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1247년부터 4차 침략이 시작돼요. 이때도 곡물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몽골군이 철수해요. 그런데 이때 몽골이 곡물 말고 2가지를 더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는 강화도에서 나와라. 강화도에 있다는 건 우리하고 계속 싸우겠다는 이야기니까 강화도에서 나와라. 또 한 가지는 강화도 바깥에 나와서 우리 사신을 맞이해라. 그게 강화도에서 나오겠다는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더 나가서는 몽골까지 와서 직접 몽골 칸에게 항복을 해라. 고려는 공물은 보내겠지만 그 두 가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몽골의 소규모 공격을 계속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몽골이 전쟁을 쉴 때 전 세계가 평화로웠다 할 정도로 이제 몽골이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굳이 그 나라 작은 고려를 6차까지 침입했던 명분이 처음에 침입했던 그 사신이 죽었던 그 명분을 굳이 계속 가지고 6차를 동안 침략을 한 건가요? 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금나라를 공격하는데 고려가 걸림돌이 된다. 금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그 아래에 있는 남송을 계속 공격했는데 남송을 공격할 때에도 고려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몽골은 고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중국의 금과 남송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되는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고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저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개콘에서 감수성이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그 코너 할 때 오랑캐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오랑캐가 저 친구들 맞습니까? 오랑캐란 여진족 가운데 올양합족이 있습니다. 이 올양합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른 건데요. 한족 이외의 모든 종족을 다 오랑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진, 몽골, 거란 이런 모든 비한족, 한족이 아닌 종족을 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족은 우리도 오랑캐라고 해요. 요즘 우리 생각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한족이든 우리든 여진이든 다 자기만의 존재 이유가 있는 동등한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랑캐라는 말은 이제 감수성 코너에서는 없애는 걸로. 그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제 5차 침략이 시작됐는데 5차 침략은 몽케칸이 즉위한 다음에 다시 전 세계에 대한 침략을 재개합니다. 몽케칸은 이제 고려가 미루고 있었던 국왕의 출육, 국왕이 나와라, 국왕이 몽골까지 와서 항복을 해라,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옵니다. 자, 이때부터 몽골이 고려를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이전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침략을 해온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요.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가을쯤에 왔다가 겨울 지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고려에 계속 주둔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려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몽골군이 오면은 섬이나 산성으로 숨었다가 몽골군 가면은 다시 나와서 그들이 양칠 때 우리는 농사 짓고 빨리 수확해서 또 숨고 했는데 추수를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래서 5차 침략부터 고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이 직접 와라. 고려가 이제 말로 해결합니다. 왕 대신 태자가 가면 안 되겠나? 태자는 그 다음 왕이니까 왕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 몽골에서 태자가 와라. 그랬더니 태자나 그 다음 왕자나 똑같은데 그럼 왕자가 가면 안 되겠나? 이래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요. 그리고 5차 침략을 끝내는 것 같았는데 몽골에서 그거 아니지 해가지고 또 쳐들어온 게 6차 침략입니다. 이때부터는 병력이 많아져요. 이제는 10,000명 단위로 병력도 많아집니다. 고려가 힘들어지는 걸 알고 몽골 쪽에서 또 하나 내놓는 게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이에요. 당근 뭐냐면 협상의 조건을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국왕이 직접 와라 이거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태자가 대신 와서 항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예요. 싸우기가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죠. 몽골군에게 투항하면, 항복하면 어떻게 한다? 살려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래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쌍송총관부라는 건데요. 1258년에 6차 침략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때 몽골군이 그 길을 다시 공격해 온 거예요. 저쪽 함경남도 해안선을 따라서 고성 일대까지 온 겁니다. 그때 15개 주 사람들이
전부 섬으로 대피를 하는데 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지휘관으로 신지평이라는 사람이 파견돼서 보니까 여기서는 전투가 벌어지면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죽도라고 하는 섬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이 죽도는 험하고 중요한 건 우물이 없어서, 이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명령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신지평이 전쟁 중에 명을 안 따르다니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강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10에 2~3명만 들어갔다. 아닙니다. 10에 1~2명만 들어갔다. 10% 20%만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작은 죽도에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지평이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서 식량을 모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지평이라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그 지역 사람 조휘라는 사람과 탁청이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우리를 억지로 섬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의를 해서 몽골군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 지방관들을 죽이고 몽골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몽골에 항복을 하니까 몽골에서 그 지역에다가 자기들 행정기관을 설치해버립니다. 이걸 몽골 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총관부는 몽골의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고려 땅 일부가 포함되는 몽골 행정기관이 터커니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에 엄청난 충격을 줘요. 한반도의 동북지역 끝에 몽골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몽골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그 다음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바로 강원도 고성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던 정예 부대가 이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몽골군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 군대 가운데 일부가 어디로 온다고요? 네, 한계산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1259년이면 이해 전쟁이 끝나거든요. 1259년 1월 달에 몽골에게 정복당한 동진의 군대가 금강성을 공격함으로 별초 3천을 보내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1259년 1월 달에 조휘 일당이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한계성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계성이 자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계산성 아까 보셨죠? 여기는 엄청난 요새입니다. 몽골군이 이 산성을 공격할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말 타고 여기를 어떻게 공격해요? 아마 지나쳤을 겁니다. 지나치는 이 몽골군을 산성 안에 있던 고려군이 나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 방호별감 안옥민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출격, 몽골군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막지 않았으면 쌍성 총관부의 몽골군이 인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죠? 춘천까지 가요. 춘천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을 방어시설이 없습니다. 이걸 막지 않았으면 몽골군이 여기서 길이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쌍성총관부 영역이 아래까지 확대가 됐을 겁니다. 이 한계산성은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성입니다. 상성이 있고 하성이 있고, 아마 그 당시에는 상성에서 주로 주둔하고 있으면서 나와서 몽골군과 싸웠을 거예요. 쌍성총관부 군대를 여기에서 막았는데 그 몇 달 뒤에 3월 달에 쌍성총관부 군대가 춘천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아마 내려가는 것을 인제에서 막지를 못한 거예요. 춘천에 와 있는 이 군대를 역시 고려에서 부대를 보내서
격퇴를 합니다. 이 이후로는 전쟁도 끝났고 쌍성 총관부의 세력이 한계산성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59년 4월 달에 고려 태자가 몽골과의 협상을 위해서 몽골로 파견이 돼요. 이러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고려 태자가 몽골로 갑니다. 몽골로 어디까지 가냐면 난저우라고 하는 강화도에서 한 3,000km 떨어진 데까지 가요. 가는 길에 몽케가 고려 태자를 기다리지 않고 남송과 싸우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다시 돌아와요? 안 됩니다. 그러면 간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자의 선택은 다음 황제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오. 몽골은 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요. 꼭 싸워요. 그때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몽케 칸의 두 동생 쿠빌라이와 아릭부게가 싸웁니다. 쿠빌라이는 남송과 싸우기 위해서 중국 땅에 가 있었고 아릭부게는 몽골 본토에 있었어요. 이럴 경우엔 대체로 아릭부게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몽골의 관습인데 쿠빌라이가 나는 인정 못해. 그래서 서둘러 남송하고 휴전을 하고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고려 태자를 딱 만난 거예요. 이때 쿠빌라이의 대사가 있습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 옛날 당태종이 친정했으나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자, 이 쿠빌라이의 이 말 중에 틀린 그림 찾기. 고려가 만리가 안 되나요? 하나. 네, 고려는 만리가 안 됩니다.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나라죠. 만리지국. 당태종의 친정이니까 그것은 고구려 시절 이야기죠. 고구려와 고려를 구별하지 않았다. 쿠빌라이가 고려와 고구려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태자가 중요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릭부게와 동생과 싸우러 가는데 대단한 나라의 태자가 내게 왔다. 이게 하늘의 뜻이야. 하늘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외교의 달인 고려 태자는 그 상황을 금방 파악합니다. 나를 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 중에 몽골에 항복한 사람들 전부 내놔라. 반역자들 전부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이런 요구 하나. 고려에 와 있는 몽골군 다 철수해라. 몽골군의 약탈 행위 금지해라. 이걸 다 요구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려라는 나라를 인정해라. 여기에 대해서 쿠빌라이는 그래, 다 들어줄게. 오케이, 하늘의 뜻이니까. 고려 태자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니까 해가지고 고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한 게 개경에서 빨리 나와라. 이것이 전쟁을 그만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될 테니까. 네, 저 외람부터 해야 돼요? 제가 외람은 아니고요.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또 다음 스케줄이 조금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좀 자리를 일어나야 될 것 같아갖고 다음 기회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계산성을 직접 손을 잡고선 방문하는 걸 다음 스케줄로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얼굴 다 맞았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먼저 살짝 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추후 협상을 벌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항복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나. 그러면 우리한테 항복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배신이잖아. 이래서 시간을 정합니다. 1259년 2월.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몽골에 투항한 사람들은 몽골에 그냥 살게 하고 그 이후에 몽골에 투항한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앞으로 이런 투항하는 사람, 우리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59년 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잖아요. 한계산성 전투가 언제 있었죠? 125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만일에
1259년 1월 달에 한계산성에서 저 쌍성총관부 군대를 막지 않았고, 그래서 이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춘천 이남까지 영역을 확대했으면 그 영역이 그대로 몽골 영토로 인정이 될 뻔한 거예요. 이 덕분에 우리가 영토를 얼마나 많이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고려는 몽골과 끊임없는 협상을 벌이면서 국가,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합니다. 그 한계산성이 몽골 침략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언제 생겼던 건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모릅니다. 한계산성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몽골과 처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낮은 산에 있었던 평지를 끼고 있는 산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 둘씩 점령이 돼요. 이러면서 고려의 산성이 더 높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아마 한계산성은 몽골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거는요, 발굴을 해서 확인할 문제입니다. 아직 이 산성에 대한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런 명소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보다 전에 정식 발굴을 꼭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땅을 파보면 언제 것부터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전쟁의 측면에서 한계산성 전투는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이후에 동북면 국경을 방어한 전투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년 고려-몽골 전쟁에서 고려의 마지막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몽골 관계의 측면에서는 한계산성 전투로 인해서 고려의 영토와 백성 상당수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승리였다. 인제군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한계산성에 대해서 우리만 지킨 게 아니다. 강원도 영서지방을 다 지켰다. 영서지방은 뚫리게 되면 춘천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개경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 길목에 있는 성이 한계산성이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일도 겪고, 임진왜란 때 또 그런 일 겪고, 병자호란 때 그런 일 겪고, 힘에서 싸워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다 참아내면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저력이라고 하는 거죠. 한계산성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역사의 저력이에요. 산성에 올라가시면 저력이 어딨나, 안 보이는 힘을 거기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발굴이 필요하다. 언제 만든 성인지 알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안 그래도 정식 발굴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요한 유물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거든요. 정식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산의 이름을 지금 안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 한계산이란 이름이 지금 공식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안산이란 이름을 한계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이건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셨으면 어떨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인제 한계산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수님의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그 한계산성도 중요하지만 한계산을 갖고 계신 이제 군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활용할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의논하실 것 같아서 참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계산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앞으로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의 뜻깊은 숙제가 하나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주 교수님의 역사 토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산성을 갖고 있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갖게 됐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주민들끼리 좀 의논을 해서 가치를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남아있지 않은 대몽항쟁 유적지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그때 그 사람들의 이 한계산성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면서 몽골군과 싸워서 그 남진을 막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저력을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